네, 안녕하세요. 네, 특허법 강사 정진환입니다. 네, 이제 실전 B형 이제 수업을 시작할 건데, 그 전에 앞서서 이제 실전 A가 좀 어떻게 다른지 뭔가 좀 OT를 잠깐 짧게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실전 GS A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통적인 이제 A급 논점, 이제 판례들 위주로 출제를 했고요. 이제 그와 더불어서 좀 더 이제 뭐 출제 가능한 예상한 논점들도 같이 추가로 했는데, B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신 대법원 판례, 그리고 최신 특허원 판례, 그리고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논점, 이제 교수님들이 이제 논의된 내용들 위주로 출제를 했습니다. 최신 대법원 판례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이제 나오는 판례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최신 특허원 판례 같은 경우는 작년 기출문제 이번에 2-2번 문제 같은 경우에 나왔었고, 그리고 그 전에 55회, 56회에서도 이제 한 5점 분량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5점밖에 안 되는 분량이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장에서 어떻게 보면 당락을 결정 지을 수 있는, 그리고 특허 시험이 1회차 교시잖아요. 1교시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말려버리면 그 이후도 계속 말리기 때문에 5점이라고 너무 이제 버리고 가기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한번 연습하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특허원 판례도 이제 좀 많이 다뤄보려고 예정이고, 당연히 이제 교수님 논의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좀 산으로 가는 논의들도 많고, 아직 우리들이 시험으로 내기에는 부적합한 논의도 많은데, 추려가지고 이거는 시험에 출제를 하더라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싶은 내용만 이제 골라가지고 이제 문제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이 좀 어렵거나 이제 생소한 논점들이 많이 보일 거예요. 근데 그게 당연한 거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앞서서 지금 B형 수업을 들으실 때 뭔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전 GS 이게 5월이기 때문에 내가 특허법 공부를 많이 해서 이제 이번에 이제 날개를 펼친 그런 시간이라 되기보다는 이제 기본 강의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허법원 판례라든지 교수님 논의 같은 경우는 교재에 없는 경우가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내가 왜 이것도 모르지라는 생각을 이제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다 모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뿐만 아니라 다 모르기 때문에 내가 왜 모르지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이런 내용도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알게 되고, 기본 강의의 연장선이라 생각하시고 이제 듣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법적인 내용에서 좀 A형과 좀 다른 점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답안 작성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더 이번에 다뤄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특허법 공부 방법에 대해서도 특강도 하기도 했었고, 기출문제 풀이 강의에서 말씀도 드렸었는데, 답안 작성이 그만큼 중요하다, 답안 작성 실력을 이제 간과하면 안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뭐 실전 GS에서 여러분들께 가르쳐 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전 GS A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의 그 법적인 실력을 좀 뼈대를 세우려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이 법적인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기본 강의를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서 공부를 하더라도, 독학을 하더라도 이제 뼈대만 잘 세워놓으면 이제 금방 살이 붙거든요. 그래서 이제 뼈대를 세우는 작업으로 이제 수업을 했다면, B형은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6월, 7월이 되면 이제 시험이기 때문에, 제가 법적인 실력 말고도 답안 작성 실력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도 그것을 이제 가르쳐 드리지 않고, 만들어 드리지 않고 이제 시험장에 보내는 것은 조금 위험한 것 같아서, 여러분과 지금 제가 마주하는, 이제 대면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뭐 한 달 이제 마지막 수업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는 이제 답안 작성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한 두 가지 정도가 이제 A형과 좀 다르고, 그래서 이 점에 뭔가 좀 중점을 둬서 이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간략하게 이제 OT, 이제 B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을 드렸고, 이제 1회차 문제 짧게 어떤 의도로 출제를 했는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문제 1번은 이제 발명자 내용입니다. 이제 발명자가 이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이게 매년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매년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나올 만큼 나왔다고 볼 수도 있지만, 올해를 마지막으로 이제 막타 치고 이제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올해도 여전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발명자 특파권 관련해서 나온다고 한다면 뭐가 나올까 한다면, 이제 실전 A형에서 이제 중요한 판례를 하나 다뤘었습니다. 이제 다뤘는데 그거 말고도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이 내용인데, 먼저 설문 2번에서는 이제 발명자 계제권에 대해서 냈는데, 이게 어떤 거랑 연결이 되냐면, 여러분들 그 1차 공부할 때 시행규칙 발명자 정정에 대한 내용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발명자 정정을 이제 그 완화를 하면서 설정 등록 이후에도 이제 기준 시점이 설정 등록이 되는 거고, 이후에도 이제 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렇게 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라고 해서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발명자 계적근과 연결시켜가지고 이제 논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인상 깊게 봤었고 되게 중요하게 봤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하게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뜬구름 잡는 그냥 논의가 아니라 계정과 관련된 연결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도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출제를 했고, 그리고 설문 3번의 AI 발명 같은 경우에는 한 3, 4년 전부터 이제 논의가 시작이 되어서 지금 좀 많이 축적이 되었어요. 그래서 언젠간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시기는 조금 빠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수험계에서도 원래는 이제 AI 발명이 학계에서만 논의되고 있다가 이제 최근에서야 이제 수험계에서도 이제 가끔씩 보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내용을 전달을 할 때 조금 이제 혼동의 오해 소지가 있게끔 이제 전달을 하고 있길래 이번 기회에 좀 뭔가 AI 발명에 대해서 그냥 좀 쉽게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이제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AI 발명과 관련돼서는 논의가 지금 이제 좀 많이 축적이 되어서 당장 올해는 나오면 좀 빠른 편일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출제를 했고요. 이제 문제 2번은 선택 발명으로 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특 A급 논점이죠. 이제 하지만 제가 B형에 이제 A형에도 출제를 했는데 이제 B형에도 출제한 이유는 최신 판례 말고도 이제 기존에 논의되었던 법리 있잖아요. 이제 엄격하게 봤던 법리, 그게 파기가 된 게 아닙니다. 파기가 안 됐고 여전히 유효한 법리인데 만약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풀어야 될지 당황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준비한 것은 이제 최신 판례를 기준으로 목차를 준비했고 이제 답안 작성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문제를 보니까 이건 최신 판례대로 풀어라는 게 아니라 종래 판례 유형대로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어떤 방법으로 풀어야 될지 혼란이 올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연습할 때는 이제 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실제 시험장에서 이제 자기가 이제 어떻게 답안 쓸 건지 다 틀을 준비하고 이제 들어갈 텐데 갔을 때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예상대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선택 발명 같은 경우는 종래 내용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종래의 약간 그런 판례 사실관계를 가지고 출제가 됐을 때 어떻게 문제를 푸는 게 좋을까? 한 1분 당황하는 게 5분이 되고 그게 7분이 되고 늘어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번 좀 당황하지 않는 연습을 하고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출제를 했고, 설문 2번은 선택 침해 잘 아시겠지만 한번 엮어서 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출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택 발명과 관련해서 제가 출제를 하면서 이제 명세서 기재 요건에 대해서도 좀 출제를 하고 싶었어요. 이제 42조 사망 1호 내용으로 하고 싶었는데 이것은 그냥 판례만으로 이제 좀 전달하고 싶어가지고, 왜냐면 이게 최신 판례가 아니고 좀 옛날 판례여가지고 이제 판례 자료를 보시면 판례 5번에 이제 이게 선택 발명의 이제 명세서 기재에 관한 판례입니다. 이제 선택 발명 공부를 하실 때 뭐 엄격하게 기재해야 된다, 뭐 이제 구체적인 내용 기재하거나 이제 정량적 기재 이런 문구를 보고 이게 명세서의 효과를 이 정도로 기재해야 되는구나라고 해서 이거를 이제 42조 사망 1호의 요건인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내용은 42조 사망 1호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이제 29조 2항 진보성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구분을 하시라는 차원에서 이제 이 판례를 넣어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정량적 기재 이런 부분은 42조 사망 1호에 대한 직접적인 판례가 아니라 진보성 인정하기 위한 효과를 명세서에 어느 정도로 기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내용은 진보성에 대한 내용이고 42조 사망 1호에 대한 직접적인 판례는 2009 3338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줄에 마지막에서 두 번째 줄에 통상의 기술자가 선택 발명으로서의 효과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충분하게 기재해야 된다. 이 부분이 이제 명세서 기재 요건에 대한 직접적인 판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택 발명에 대해서 분명히 진보성이 이제 1순위로 나올 거고 뭐 신규성도 뭐 거의 1순위겠지만 거기와 연결을 해서 이제 뭐 설문 1, 2번에 이제 신규성, 진보성이면 설문 3번에 만약에 명세서 기재 요건 또는 이제 선택 침해로 나오게 된다면 선택 침해는 이제 문제 풀듯이 하면 되고 명세서 기재 요건은 이 판례를 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판례가 직접적인 42조 사망 1호에 대한 판례이기 때문에 혼동하지 않고 주의하시기 바라는 차원에서 이제 판례를 이제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3번은 이제 최신 판례입니다. 최신 판례로서 신규성 공연 실시 내용인데 제가 실전 CS A형에서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이제 신규성이 이제 무조건 중요하다, 무조건 나올 거라 말씀드렸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판례가 되겠습니다. 또 나중에 이제 다른 한 4회, 한 5회에서도 이제 신규성에 대한 판례를 또 다룰 건데, 한 3개, 4개 중에 이제 한 개 중요한 판례가 이제 이 판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신규성이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제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보시는 교재에서 신규성 파트를 반복으로 계속 외워야겠다, 이제 이런 의미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교재 해독은 뭐 다른 파트와 마찬가지로 꾸준하게 하시고, 신규성에 대한 최신 판례 이 내용들을 이제 원문을 이제 보고 원문 그대로 이제 암기하라는 의미에서 신규성이 무조건 나온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신규성 무조건 나오니까 준비 열심히 하세요라는 말은 신규성 교재에 있는 신규성 파트만 주구장창 이제 암기하라는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최신 판례, 최신 신규성 판례 이것을 원문 그대로 살릴 수 있게, 그리고 이제 원문이 이제 어떤 사실관계였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꼼꼼히 이제 체크하라는 의미에서 신규성이 무조건 나온다, 준비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3번은 이제 최신 판례로서 약간 그 사실관계를 좀 이제 그대로 갖고 왔는데, 뭔가 신규성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논점이 될 수 있어서 이제 문제 내기 좀 좋은 판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판례도 한번 연습하면 좋을 것 같아서 출제를 했고요. 그리고 설문 3번은 이제 별개의 판례지만 이것도 최신 판례예요. 최신 판례인데 그래도 이제 지방법원 판례입니다. 56회에서 이제 서울지방법원 판례가 이제 기출이 된 적이 있어요. 그게 되게 어려운 문제로서 약간 불이탄 느낌으로 나왔었는데, 이번에도 이제 만약에 뭐 지방법원 판례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 내용도 뭔가 좀 쓰면 좋을 것 같아서 설문 3번에서는 이제 지방법원 판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 4번, 마지막 4번은 이제 국내우선권 주장과 관련해서 이제 공지예외 주장과의 충돌하는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가 문제되는데, 이 사건 최신 대법원 판례는 이제 기출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국내 우주에서 이제 주관적 요건, 주체적 요건, 이제 선출원인과 후출원인이 다른 경우에도 이게 승계를 했다면 이제 동일하게 봐서 이제 무효 처분하면 안 된다, 이런 판례가 있죠. 그게 대법원 사건인데, 거기 대법원 사건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국내 우주 판례가, 국내 우주에서 주체적 요건 판례가 이 두 개가 있어요. 이제 한 개가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는 무효 처분한 경우, 그 다른 한 개가 이제 무효 심판에서의 사건에서의 경우가 있었어요. 이게 판례가 이제 두 개가 있는데, 무효 처분한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기출이 되었고, 어차피 무효 심판 사건에서도 동일 내용이기 때문에 기출이 되었다 볼 수 있지만, 이 무효 심판 사건에서의 이제 하급신에서 특허법원 판례에서 다뤘던 내용이 이제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연습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출제를 했습니다. 특허법원 판례도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5점에서 10점 분량으로 이제 계속 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이제 각 문제마다 이제 어떤 의도로 출제했는지 말씀을 드렸고, 이제 각 문제마다 한번 보자면, 일단 갑은 이제 A사의 직원인데, 이 직원이 관리 업무만 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발명 연구원이 아니라 관리만 하는 사람인데, 이제 발명 X라는 것을 이제 대표이사인 을이 이제 연구 개발을 했습니다. 이제 을이 이제 개발했기 때문에 을이 발명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발명 X는 이제 을이 발명한 건데, 그럼 이것을 특허를 내려고 하면 당연히 뭐 을이 할 수도 있겠지만 회사에서 이제 그 담당 직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갑이 이제 업무를 이제 수행을 하는데, 이제 이 사람 갑이 이제 출원인에는 이제 을로 잘했지만, 출원은 A에서 잘했지만 발명서에 이제 을뿐만 아니라 이제 갑도 자기도 이제 꼽살이 낀 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추가를 해서 이제 출원했습니다. 그리고 등록이 되었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이제 한번 보면, 설문 1번에서 이제 갑은 이제 자기가 발명자로 등재한 이유는 뭐 재산상 이익을 얻기 위한 게 아니라 그냥 경력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내가 이거 문제가 되면 당연히 삭제를 할 거고, 내가 그리고 이 A 회사에 대해서 뭐 직무 발명, 여기서는 직무 발명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뭐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냥 돈 달라, 이제 보상금 달라, 이런 의미로서 소송도 할 것도 아니다, 그런 요청한 것도 아니야, 요청도 안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갑이 이제 발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출원인인 A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한지 설명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내용적으로 보면, 먼저 출원을 할 때 이제 발명자는 원래는 A인데, 그래도 A 진정한 발명자 을인데 진정한 발명자 을을 이제 기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갑을 이제 꼽살에 낀 거죠. 그 다음에 출원인의 A 회사가 제대로 적었고요. 근데 이제 다른 경우로 또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많이 보는 것은
출원서에 발명자는 을인데 발명자의 을이 아니라 자기 혼자 쓰고 출원인은 또 자기가 권리자로서 특파권의 권리자로서 갑을 쓰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가 이제 모인 출원에 해당하겠죠. 모인 출원이라는 것은 진정한 발명자를 빼고 자기가 특허를 가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발명자의 진정한 발명자가 아닌 자기 쓰고 출원인의 자기 쓰고 해서 이렇게 출원하는 경우가 모인 출원인데, 이 경우에는 진정한 발명자도 기재를 했고 출원인도 진정한 권리자, 특파권리자를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모인 출원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게 문제가 돼요. 하지만 이제 이게 모인 출원이다 아니다에 대해서는 판례가 명시적으로 언급한 건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뭐 세모라고 할 수 있지만 어떻게도 아니라고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진정 발명자 있고 출원인도 이제 제대로 되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우리가 공부할 때 모인 출원인 경우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발명자 정정 이런 경우를 통해서 간만 삭제를 하면 발명자 제대로 되어 있고 출원도 제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A 회사 뭐 특허권자가 되겠죠. 특허권자가 이제 뭐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세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까 쉬는 시간에 판례를 보셨겠지만 판례는 이제 뭔가 좀 엄격하게 말하고 있어요. 일단 이제 답안지 페이지 1에서 이제 판례를 보시면 일단 발명자란에 발명자 외에 피고인의 설명을 추가로 기재하여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일단 판례에서는 첫 번째로 이제 발명자 기재가 진정한 발명자 기재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이제 피고인의 행위만으로 되어 있죠. 이제 피고인의 행위, 이 두 가지를 보고 참작을 해서 이제 출원이 뭐 특허권자에게 손해가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 사안에 대해서 손해가 없는 경우도 있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엄격하다. 발명자가 진정한 발명자가 출원서에 적혀 있어야 되고 그 피고인의 행위만만 했을 경우, 그 피고인 행위가 어떤 경우냐면 문제에서 제가 주어졌듯이 재산상 이익을 얻기 위한 게 아니고, 그리고 출원이 특허권자에게 돈 달라 이렇게 청구를 안 했다. 즉 이제 손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금전적 재산상에 대한 손해가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단 말은 반대로 말을 하면 이제 재산상 뭐 이익 손해가 없으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면 이 갑이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에게 뭐 돈 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청구를 안 한 상황이라는 전제 하에 이렇게 이제 손해가 발생 안 했다라고 이제 결론이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례를 이제 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만약에 안 보신 몰랐던 분이라면 이번 기회에 이제 이 판례도 있구나라고 이제 아시면 되고, 알고 계셨던 분이라면 판례를 좀 더 꼼꼼히 봐야겠다. 왜냐, 이 판례가 무조건 손해가 없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좀 엄격하게 요건을 이제 두 가지로 제시를 하고 손해가 없다는 식으로 결론에 도달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인 출원 행위가 좀 구분이 안 되고 이제 모인 출원 행위라고 본다면 당연히 이제 어떻게 보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여지로 도달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결론이 반대이기 때문에 답이 이제 OX로 갈리는 경우에 답을 틀려버리면 점수가 확 깎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정확하게 뭔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출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설문 2번은 그리고 설문 1번부터 다시 또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는 이제 뭐 기출문제 풀이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10점이잖아요. 10점이면 보통 4점 또는 5점에서 이제 1목차로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10점이기 때문에 5점, 5점으로 잡아서 목차 1, 2 잡고 마지막 3은 결론으로 해서 총 목차는 3개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논점은 2개만 잡으시면 된다. 잡으면 되는데 보통 기출문제에서는 논점을 좀 친절하게 알려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기출에 좀 부합하게, 왜냐면 이제 논점은 어렵기 때문에 문제 푸는 거라서 좀 쉽게 하려고 기출과 좀 유사하게 출제를 했는데, 문제에서 친절하게 이제 논점이 뭐냐고 알려져 있죠. 이제 갑이 발명자인지 여부 1목차 잡으시고, 두 번째는 이제 출원이 A 회사에게 손해 발생 여부, 손해 여부 이렇게 목차를 잡고 마지막 결론에 도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발명자 여부는 이제 뭐 문제점으로서 발명을 한 자가 특파권을 가진다라고 33조 1항에 규정이 되어 있지만, 하지만 발명자는 어떤 기준을 정하는데 라고 했을 때 어떤 기준인지 제시가 안 되어 있죠, 특허법에는. 그래서 판례가 기창실기로 제시를 하고 있다.
그래서 뭐 검토 써도 되고 이제 사안을 이렇게 쓰신다면 기술자 사상 창작에 실질적 기여해야 되는데 을이 이제 발명을 했지만 그래서 을이 발명자지만 갑은 단순히 특허 출원 등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질적 기여한 바가 없다. 그래서 갑은 발명자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손해 발생했는지 여부에서 판례 쓰시고 이제 사안에 따라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안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명자란에 진정한 발명자인 을이 적혀 있고 그리고 갑의 행위를 봤을 때는 뭐 돈 달라 이렇게 청구한 것도 아니고 발명자 정정을 통해서 삭제해도 된다 이렇게 요청이 온다면 거기에 응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손해가 없다라고 해서 결론에서는 손해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네, 설문 1번은 이제 이렇게 마무리하고 이제 설문 2번에서 이제 발명자 계제권이 나왔는데 가로로 발명자 명예권 적혀 있는데 뭐 발명자 명예권과 발명자 계제권이 어떻게 다른가라고 또 이제 논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냥 같다고 말씀하시는 교수님도 계시고 어떤 교수님은 발명자 명예권이 넓은 범위고 명예권 안에 이제 발명자 계제권이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수험적으로는 이제 구분할 실익이 없기 때문에 같은 말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험에 나오게 된다면 발명자 계제권으로 나오면 그대로 쓰시면 되고 발명자 명예권 나오더라도 발명자 계제권을 공부했던 내용으로 이제 답안 작성을 하시면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발명자 계제권의 의의, 법적 근거, 양도성 인정 여부에 대해 설명을 하고 설정 등록 단계 이후에 발명자 정정을 허용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설명을 하시오 했습니다. 그러니까 발명자 계제권에 대한 이제 이런 앞부분 이제 논의들은 이제 답안지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발명자 정정을 허용할 경우에 발생한 문제가 어떤 것들이 있냐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발명자 정정을 일단 갑이 이제 발명 설명에는 이제 A, B라는 발명을 적고 청구 범위에는 이제 A만 기재해서 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원서에는 당연히 발명자 나야 해서 갑을 쓰고 출원인도 갑은 나야 해서 작성을 하고 이제 출원을 했겠죠. 하지만 그 이후에 이제 을이 이제 B라는 발명에 대해서 발명의 설명에 B 쓰고 청구 범위 B를 쓰고 출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 출원서에는 발명자에는 을, 출원인에는 을 이렇게 써서 출원했을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 B라는 게 이제 여기에 적혀있기 때문에 이제 확선 29조 3항에 걸리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거절이 될 텐데 그래서 을이 보니까 이게 29조 3항에 보니까 단서 부분에 발명자가 동의를 하면 확선을 피해갈 수 있겠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29조 3항의 단서에는 발명자뿐만이 아니라 출원인도 동의를 하면 벗어날 수 있는데 다만 출원인 같은 경우에는 권리자잖아요. 나중에 특허 등록되면 특허권자가 될 수 있는 법적 지위이기 때문에 출원인을 이제 바꾸면 안 돼요. 왜냐면 자기는 권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발명자는 바꿔도 돼요. 하지만 바꾼다면 이것을 이제 발명자를 갑으로 맞춰버리면 갑과 동일해지기 때문에 29조 3항 단서에서 확선 이제 걸리지 않는다고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출원서에 발명자의 을 대신에 갑으로 바꿔버리면 발명자 선정 이제 발명자 정정을 이제 을에서 갑으로 해버리면 선출원과 후출원을 비교했을 때 발명자 동일하네 해서 원래라면 이제 29조 3항에 의해서 거절이 되어야 할 후출원이 결국에는 이게 거절이 안 되고 설정 등록이 되겠죠. 그래서 원래 B라는 발명은 갑이 출원을 할 때 내가 발명 설명에 A, B만 쓰고 청구 범위에는 A, B가 아니라 A만 기재를 했잖아요. 그 의도가 뭐냐면 나는 A라는 발명만 특허를 가질게. 대신에 B라는 발명은 공중에 다 뿌릴게. 그러니까 누구든지 제3자 누구든지 B라는 발명은 사용해도 돼. 대신 A라는 발명만 내가 가질게. 특허권자 내가 될 테니까 A만 이제 나한테 허락을 받고 쓰거나 쓰지 마. 대신 B라는 발명만 너희들이 무제한적으로 뭐 자유롭게 사용하라는 의미로 발명에 설명에 쓰고 청구에 안 썼겠죠. 그럼 이걸 보통 이제 뭐 퍼블릭 도메인이라고 하는데 퍼블릭 도메인 영역에 있는 발명, 즉 공중의 영역에 있는 발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중의 영역에 있다. 즉 공중에 누구나든지 쓸 수 있는 발명이다라고 해서 퍼블릭 도메인에 있는 발명이라고 하는데 원래라면 B는 그러면 누구든지 쓸 수 있는 발명인데 이것을 후출원인 을이 B를 권리를 가지겠다 출원하면 권리 주면 안 되겠죠. 그런 취지로 이제 29조 3항이 도입이 되었는데 그럼 B라는 발명은 누구든지 쓰면 안 되는데 왜냐면 갑의 의도에 따라서 하지만 을이 이제 꼼수를 써가지고
이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서 발명자를 을에서 갑으로 정정을 하게 되면 29조 3항을 회피할 수 있다라고 해서 발명자 정정이라는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진정한 발명자가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에 바로잡기 위해서, 즉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도입된 게 발명자 정정 규정인데, 이것을 29조 3항 회피 위장 규정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라고 해서 29조 3항 이제 회피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길 수 있고, 또 다른 하나의 문제는 이제 설정 등록된 이후에도 이제 발명자 정정을 할 수 있다고 하죠. 이제 그게 신규칙 내용인데, 그럼 설정 등록된 이후에 보면 정정을 하려면 이제 정정 심판을 해야 될 텐데, 정정 심판인 대상이 명세서 또는 도면인데, 지금 제가 계속 칠판에 적듯이 발명자는 출원서에 적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청구하는 정정은 이제 명세서 또는 도면인데, 명세서가 아니라 출원서에도 이제 정정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정정 대상에 이제 확대를 초래하는 게 아닌가라는 게 이제 또 교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묻고 있는 이제 정정을 허용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설명한 지역을 했기 때문에 그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29조 3항을 이제 회피할 수 있다. 또 하나는 설정 등록된 이후에 정정 대상이 확대가 된다. 왜냐하면 명세서 또는 도면이 법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발명자 정정은 출원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범위 확대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제 설정 등록 전 단계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발명자가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되는 경우에는 방식 심사로 해서 이제 보정 요구서를 보내요. 그래서 이제 보정서를 통해서 하면 되는데 정정 이유는 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12점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제 뭐 2점, 5점, 5점 이렇게 하거나 뭐 이제 뭐 3점, 3점 뭐 이렇게 해도 되고 4점, 4점, 4점 이렇게 하거나 결국에는 목차 1, 2, 3, 4 결론 이렇게 해서 총 목차는 4개 잡으시면 되고, 그럼 논점은 3개만 뽑아내면 되는데, 먼저 하나는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이제 발명자 괴실권에 대한 이제 일반적인 내용, 발명자 괴실권 뭐 의의가 있을 거고 뭐 법적 근거, 양도성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럼 두 번째, 세 번째로 봤을 때 문제에서는 이제 설정 등록 단계 이후에 발명자 정정을 허용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설명하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이제 논점이 될 건데, 그럼 나머지 논점 하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그럼 논점 하나를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게 아니라 이제 뽑아내야 되는데, 그것은 또 문제에서 이제 뽑아내면 됩니다. 문제에서 어떻게 보면 숨어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것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설정 등록 단계 이후에 발명자 정정을 허용할 경우에라는 것을 이거 이제 허용 가능 여부라고 저는 이제 또 목차를 잡아가지고 논점을 추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허브가 개정법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목차는 총 1, 2, 3, 4 해서 논점 3개만 끄집어내면 되고, 논점 2개는 문제에서 친절히 주어졌지만 다른 논점 하나는 이제 개정법으로서 이제 발명자 정정이 허용 가능한지가 이제 논점이 돼서 자르르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답지를 보면 이제 발명자 계제권 보시면 이제 원래 발명자는 이제 재산권으로 볼 수 있는 특파권을 가지고, 하지만 별개로 또 인격권이라 할 수 있는 발명자 계제권을 갖는다, 뭐 명예권을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즉 발명자는 두 개의 권리를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산권, 인격권. 이제 재산권은 우리가 주구장창 다뤘잖아요. 그리고 재산권에 대해서는 이제 거의 끝물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게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 중에 하나인, 또 다른 권리 중에 하나인 인격권이 나올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이제 출제를 했고, 이 경우에 이제 법적 근거, 이 법적 근거는 무조건 암기하셔야 되는 게 파리 조약 제4조의 3입니다. 이건 무조건 암기를 하셔야 되고, 모든 교수님들이 이 내용을 다룰 때 이 조문을 기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법적 근거는 무조건 파리 조약 4조의 3이고, 반대 견해로서 이제 42조 특허법 42조 1항 5호를 제시하는 분이 계시면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2조 1항 5호는 발명자 계제권의 법적 근거로 보기에는 힘들다고 다들 통일적으로 공통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제 42조 1항 5호는 출원서에 발명자의 뭐 성함, 뭐 성명, 주소를 기재해야 된다고 해서 단순히 뭐 권리를 뭐 창출하는 규정이 아니라 그냥 출원서에 이제 이런 내용 기재해야 돼, 이런 단순히 서지적인 사항, 그런 것들을 이제 알려주는 규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42조 1항 5호가 법적 근거가 아니라 파리 조약 제4조의 3이 법적 근거라고 이제 모든 교수님들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 내용이 준비가 덜 됐으면 파리 조약 제4조의 3만 암기해서 쓰더라도 부분연수 무조건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암기하시고, 그 다음 양도성 인정 여부는
계제권은 일신 전속권으로 양도할 수 없으므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전하더라도 발명자는 이것을 양도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암기를 하실 때 우리들 공부할 때 특허권 양도할 수 있는지로 따지면 무조건 양도할 수 있다고 다 알고 있잖아요. 그거와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제권은 이제 일신 전속권이 이제 인격권이기 때문에 양도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이제 양도성 부정하면 되고, 따라서 발명자는 이제 재산권, 그리고 인격권, 여기서 발명자 계제권, 명예권이라고 뭐 쓸게요. 여기서는 이제 33조 1항이 이제 법적 근거가 될 거고, 여기서는 파리조약 규정, 이게 법적 근거가 될 거고, 양도,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명자는 이제 권리를 가진다. 근데 재산권으로서 특허권만 가지는 게 아니라 다른 권리도 가진다고 생각하시는 관점에서 보시면 되고, 양자를 비교하시면서 암기하시면 암기하는 데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논점 이렇게 문제에서 묻는마대로 푸시면 되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특허 등록 이후에 발명자 정정 가능한지에서 시행규칙 28조가 내용이 있죠.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이것은 이제 원래 시행규칙은 이제 공부 저는 하라고 권하진 않아요. 암기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데, 왜냐면 이제 판례 뭐 특허법 규정이야 이제 조문이 있으니까 상관이 없고, 판례 교수님 논의만 하더라도 충분한데, 신규칙까지 저는 이제 암기하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지만,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이제 1차 때도 계속 봐왔었고, 이제 이렇게 발명자와 관련된 규정이 거의 없어요. 발명자의 규정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이런 규정이 이제 개정이 되었으면 아무래도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이 규정만큼은 이제 좀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것을 착명동 이렇게 외웠습니다. 착오로, 그리고 명은 명백한 경우, 그 다음에 동의 해서 착명동 저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개정법 추가된 것은 이제 동그라미 2번에 이제 다만부터 보시면 특허권 이전 등록받은 자, 이 99조의 이 규정 있죠. 그 경우에는 발명자를 추가 삭제 정정할 때 동의가 필요 없다. 이 부분도 이제 유의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특허 등록 이후에 이제 허용 가능한 발명자 정정을 허용했을 때 발생 가능한 문제점들로 했을 때 두 가지 확선 회피, 그리고 이제 정정 심판 요건에서 그 대상이 확대된다. 이것들을 이제 전문가 같이 변기를 하는 게 이제 채점을 할 때도 이제 유리하기 때문에 채점자에게 좀 친절하게 하는 측면에서 이제 조문을 먼저 제시를 하고 이제 사안에서 문제점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사안을 이제 같이 읽어보면 이제 정정심판의 대상은 명세서 및 도면의 정정에 한한다. 법 규정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정정심판 대상으로 발명자 정정이 추가가 된다면 그것은 정정 대상의 확대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발명자 정정은 그 정정의 소급표에 따라서 이제 출원치로도 소급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발명 정정을 하게 되면 정정 소급표의 효과로 인해서 발명자가 출원시부터 변경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확선 받는 규정이 그게 회피될 수 있다. 그 29조 3항 단서에 의해서 이제 즉 선언 특허의 발명 설명에 기재된 기술, 아까 말씀드렸던 발명으로 한다면 비의가 되겠죠. 이 비의에 대해서 후원 특허가 이를 청구 범위에 비의를 작성한 경우에 원래라면 이제 확선 위반으로서 특허를 받을 수 없는데, 선언 특허의 발명자 정정을 통하여서 후원 특허의 발명자가 동의를 하게 되면 여기서는 이제 선언 특허 발명자를 정정을 했네요. 근데 선언이나 후원이나 발명자를 동일시키게 하는 관점에서는 이제 같은 말로 보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발명자 동의를 하게 되면 후원 특허에서 이제 확대된 선언의 예외를 적용받게 되기 때문에 퍼블릭 도메인에 속하는 기술, 아까 말씀드렸던 발명으로 하면 B가 되겠죠. 이 B를 후원 특허의 청구 범위로 정정한 효과를 갖게 된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결론은 이제 마무리 하시면 되고, 그럼 이제 설문 3번 이제 발명의 성립성에 대해서, 여기서는 이제 AI 발명인데 보통 이제 AI는 이제 많이 이제 뉴스 기사나 TV에서 인터넷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인공지능이라 보면 되는데, 인공지능이 보통 이제 프로그램, 이제 알고리즘에 의해서 짜여지겠죠. 그래서 이제 과학 기술이 될 텐데, 이렇게 프로그램들이 이제 이 알고리즘에 따라서 이제 처리하는 게 이제 AI 인공지능인데, 이걸 보통 이제 AI 발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AI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여러 이제 프로그램, 알고리즘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당연히 그럼 이것은 그럼 프로그램 발명이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맞습니다. 프로그램 발명이라고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네, 동일하다고 하기도 않고 뭐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면 교수님도 약간 뭔가 빠져나갈 구멍을 두었잖아요. 무조건 동일하다 버리면 먼 미래에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 동일하지 않은 경우도 발생할 텐데 그러면 자기 말이 틀린 게 되니까 그냥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즉 AI 발명이라고만 한다면 프로그램 발명으로 동일하게 취급해도 된다. 근데 이제 지금 우리들이 이제 수험계에서 또는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건 뭐냐면 AI 발명 그 자체가 아니라 이 AI 발명이 이 알고리즘에 따라서 자기 스스로 막 굴리면서 만들어내잖아요. 그것은 AI 이제 창작물이라고 구분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즉 이제 AI 발명은 이 그 자체도 따로 있고 이게 스스로 이제 입력, 전산, 뭐 처리해서 만들어낸 물건을 AI 창작물로 한다. 이게 이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보면 이거는 이제 물건이기 때문에 이제 자연 없이 이용해야 된다. 이제 이조가 있을 거고 판례가 있을 거고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이제 발명의 성립성을 판단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AI 발명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로그램 발명과 동일하게 취급한다고 하면 되니까 이때는 여러분들 판례 알고 소정하의 것이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 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서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야 된다. 이 판례를 가지고 만약에 AI 발명 그 자체를 가지고 특허를 받고자 한다면 이때는 성립성은 이 판례가 될 것이고 AI 창작물을 가지고 이제 특허를 받고자 한다면 이때는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는 것인지 이게 문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박권, 즉 이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누구인지라고 봤을 때 이때 이제 발명자 아까 말씀 출원 여기다 넣을게요. 그냥 출원서에 발명자 출원인 이렇게 적었을 때 AI 발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연산 프로그램 알고리즘을 개발한 자가 출원서에 발명자를 적겠잖아요. 그럼 그 개발한 자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때는 자연인 사람 쓰기 때문에 이때는 문제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AI 창작물 같은 경우에는 AI 발명, 이 인공지능이 스스로 이제 데이터를 입력, 처리, 가공을 해서 이걸 만든 거기 때문에 그럼 발명자는 이때는 어떻게 보면 AI 발명을 개발한 갑이란 사람이 아니라 갑이 어떻게 해서 이제 만든 게 아니라 이 AI 인공지능이 스스로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이때 발명자는 AI 발명이 되겠죠? 만약에 이게 인공지능에다가 만약에 사람 이름 붙이면 제가 문제에서는 J라고 붙였는데 아무튼 AI 발명이 발명자에 들어가게 되고 뭐 출원인에는 뭐 갑이나 뭐 AI 발명도 들어갈 수 있겠는데 아무튼 발명자가 지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지금 두 가지 경우에서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제 AI에 관해서 이제 중요하다. 이제 조금씩 논의가 축적되고 있다라고 해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수험계에서도 이제 슬슬 지금 말이 나오고 있고 여러분들께 내용을 전달하고 있을 텐데 이게 두 개를 이제 구분을 하지 않고 뭔가 설명을 하다 보니까 좀 혼동이 올 수 있어요. 공부하다 보면 내가 알고 있는 AI 발명은 이런 알고리즘 되어 있을 텐데 그러면 프로그램은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똑같다라고 보시고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게 만든 게 창작물이다 라고 해서 표현을 구분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창작물이 이제 특허를 받으려고 하는데 그럼 발명자에는 누구를 기재해야 되냐 그게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럼 AI 이 발명 자체를 특허를 받고자 할 때는 당연히 발명자는 자연히 뭐 개발자겠죠. 요새 소프트웨어 개발하신 분들은 이제 몸값이 많이 올랐는데 그런 분들이 발명자가 되겠죠. 그때는 당연히 사람이니까 문제가 안 되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어느 것인지 대상을 구분하셔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는 이제 A 회사는 이제 인공지능 AI J를 개발해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한 결과 인공지능 AI J가 발명 X에 대한 개량 발명 Y를 완성하였다. 이에 따라 A 회사는 특허 출원서에 인공지능 AI J를 발명자로 기재하고 A 회사를 출원인으로 기재하여 출원하였다. 발명 Y의 성립성과 인공지능 J가 발명자에 해당하는지라고 좀 추가를 하겠습니다. 발명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인공지능 문제가 또 이제 왜 이제 좀씩 화두가 되고 있냐면
인공지능으로 이제 이렇게 발명자의 인공지능을 기재를 하고 추론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미국, 영국, 뭐 유럽, 일본, 우리나라까지 해서 실제로 추론이 되었습니다. 국제 추론을 해가지고. 그랬더니 이제 다른 나라에서 이제 다 AI 발명 이것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특허를 못 줘 이렇게 한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나라 뭐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호주였던 것 같아요. 호주에서는 또 특허를 주는 식으로 이렇게 돼서 결론이 좀 바뀌었습니다. 대다수의 나라는 발명한 자는 사람이라서 특허를 못 주는 게 대다수의 나라였고, 우리나라에서도 발명을 이제 못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발명자를 정정해야 된다고 보정 요구서를 이제 전달했는데, 이게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시험에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발명 Y의 성리성과 이제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푼다면, 일단 8점이기 때문에 4점, 4점으로 해서 목차 1, 2, 3 결론해서 목차는 총 3개로 구성하시면 되고, 첫 번째 목차 논점 하나는 문제 주어진 대로 발명 Y의 성립성, 발명 Y의 성립성. 두 번째는 이제 인공지능 제의가 발명자에 해당하는지, 이렇게 목차를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답지를 보면 발명 Y의 성립성에서 발명 Y의 성격은 이제 J는 이제 개발한 그게 이제 AI 발명이고, 발명 Y는 AI가 스스로 학습을 생성한 것이므로 창작물이다 라고 해서 AI 발명과 창작물을 구분하셔야 된다. 근데 만약에 이제 출제하시는 교수님께서 만약에 이걸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논의가 지금 많이 축적되고 있어가지고 이제 대다수의 교수님들이 이걸 구분해서 이제 표현하고 계시는데, 혹시나 이제 구분하지 못하는 교수님 또는 여러분께서 다른 지에서 들어갔을 때 약간 혼동이 오게끔 이제 문제가 출제됐다면, 그냥 이제 출제하신 분께서 이제 이것은 이런 의도로 출제를 했구나라고 이제 판단을 하셔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명의 성립성 기준은 자연 법칙을 이용해야 된다. 수론 발명의 일부 이제 자연 법칙 이용하더라도 이것은 청구범위 전체로서 이용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발명의 성립성에 대해서 또 이제 좀 당연히 논의가 좀 있긴 한데, 제가 안 적은 이유는 정립된 게 없어가지고 이제 안 적었는데,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33조 1항에서는 이제 사람, 이제 발명을 한 사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특파권을 가지죠. 그러면 근데 2조에서는 이제 사람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2조 사람 표현이 없기 때문에 2조에서는 사람으로 이제 한정을 해서 이제 해야 되냐라는 게 또 문제가 되는데, 다른 어떤 교수님께서는 2조에는 이제 사람으로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발명의 성립성을 인정을 하고, 그 다음 단계 33조 1항에서 이제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 특파권을 못 가진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교수님이 계시고, 또 다른 교수님은 33조 1항에서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발명의 대상도 사람으로서 이제 한정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것과 이제 사람으로서 공통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것은 이제 정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게 있다라고 넘어가시면 되고, 그리고 저도 이제 발명 성립성을 제가 결론을 어떻게 낼까 고민을 했었는데, 좀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이제 발명 성립성을 인정을 하고 그 다음 단계 33조 1항에서 이제 문제를 짚고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발명의 성립성에 대해서 2조에서도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도 발명의 성립성은 인정을 하고 이제 33조 1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명 성립성 인정될 수 있다. 그리고 인공지능 제의가 발명자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서 법 규정에는 발명한 사람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검토에서는 이제 특허법 타당하다. 그리고 AI 발명자 인정 시 권리행사 단계에서의 문제점들을 비추어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제 발명자 출원인에 AI를 이제 허용해라고 해서 만약에 특허를 줬어요. 그러면 특허권자는 AI 발명 AI잖아요. 그럼 만약에 특허권 침해라든지 소극적 권리행사 심판, 권리나 나의 실시가 너의 특허권에 이제 뭐 포함되지 않아, 또는 이제 뭐 손해배상 청구 이런 것도 있을 때, 그럼 AI한테 이제 청구를 해야 되는데, 과연 그게 그 민사상, 형사상 이제 대상으로 했을 때 과연 적절한가? 그것도 추가적인 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법 규정에 부합하게 이제 사람으로만 생각하는 게 타당하다 이런 식으로 또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제 정합성으로 보더라도 이제 뭐 미국, 뭐 유럽 등등에서도 다 특허를 안 주고 있기 때문에 법 규정에 부합하게 이제 하시면 될 거기 때문에 2조는 2조 1호 발명 성립성은 될 수 있을지라도 발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결론이 될 거고, 그 다음 결론으로는 따라서 이제 마무리하시면 되는데, 그럼 이제 그 발명자에는 이제
결국에는 해당이 안 되겠죠. 그 다음 논의로서 이제 그러면 AI 발명은 AI 창작물로 갈게요. 이제 AI 발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로그램 발명이기 때문에 이건 지금 특허 등록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근데 창작물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창작물이 그러면 발명자에 해당하지 않는 건 오케이. 그럼 그 다음 단계로 그래도 이제 AI 발명과 마찬가지로 AI 창작물도 이제 많이 출원되고 있을 텐데 그럼 보호해야 되지 않냐 했을 때 보호 방안을 이제 연구하는 게 이제 크게는 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AI 발명은 개발자, 사람이 이제 개발을 하고 이게 이제 창작물을 만드는데 이 창작물이 이제 인공지능이 스스로 이제 뭐 데이터를 처리, 가공한다 하더라도 사람이 개입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자 해서 이제 인간의 개입을 전제로 이제 인간의 개입을 전제로 했을 때 발명자를 인정을 하자라는 이제 견해가 있고 또 다른 견해는 이제 갑이라는 개발자가 AI 발명을 개발을 했고 이게 또 이제 창작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개발자도 이제 기여를 했다라고 보는 거죠. 이제 인간의 실질적 기여. 이 표현은 이제 여러분 판례 공부하실 때 기창실기 판례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실질적 기여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공동 발명자로 보자. 그렇게 보호하자. 이런 식으로도 이제 논의가 뒤에 이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일단 발명자가 아니란 것은 무조건 정해 놓으시고 그 다음 단계로 그럼 어떻게 보호할래? 라고 했을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인간의 개입을 전제로 이제 발명자로 인정을 하자. 왜냐하면 이제 우리 법 규정은 발명을 한 사람을 이제 특허로 주는 것은 맞기 때문에 개정을 하지 않는 이상 그럼 해석을 통해서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인간의 개입을 전제로 한다면 당연히 이제 법 규정에 부합할 수 있지 않겠냐고 해서 이런 견해가 하나 있고 또 하나의 견해는 개발자가 AI 발명을 개발을 했고 그럼 이게 또 창작물을 했으니까 각도 뭐 기여가 있지 않냐 해서 실질적 기여라는 판례 법리를 도입을 해서 공동 발명자로 보자라고 해서 그렇게 또 사후적으로도 보호하자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네, 이건 참고로만 그냥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중요한 거는 이제 AI 발명이 한 번도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나온다고 하면 당연히 이제 스텝 바이 스텝이잖아요. 처음부터 나온다면 이제 발명 성립성과 이제 발명자 해당한지 여부만 나올 거기 때문에 그 이후 단계까지는 딱히 이제 중요성은 좀 낮다고 보고 출제는 안 했고요. 그냥 강의 내용으로 말로서만 이제 전달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문제 1번은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문제 1번이 이제 처음 보는 논의가 있어서 당황스러울 텐데 실제 시험에서 만약에 어렵게 나오면 어려운 문제가 항상 이제 문제 2번, 4번이 아니라 1번, 3번에서 문제가 어렵게 나와요. 멘탈을 먼저 깨고 이제 쉽게 내거든요. 그러면 이제 문제 1번, 3번에서 멘탈 깨져가지고 고민해서 시간 다 날리다가 문제 4번 보니까 너무 쉬운데 시간이 얼마 없어서 못 풀고 나오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에 어렵게 나오면 1번, 3번이 어렵다. 이제 그때는 그 문제는 제끼고 쉬운 2번, 4번 이런 문제부터 이제 풀고 넘어가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설문 1, 2, 3번에서 1번은 풀만은 하더라도 2, 3번은 모르는 내용이 있다면 넘어가고 문제 2번부터 2번 선택 발명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넘어가서 풀고 다시 돌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 시간 관리 측면에서 유리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문제 1번 이렇게 마무리하고 이제 문제 2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제 2번에서 이게 올란다 핀. 이게 온라인 사핀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최신 판례 공부하고 있는 것은 이제 아펙사반 사건이죠. 아펙사반. 이제 그 전에 이제 온라인 사핀 사건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최근에 나온 이제 아펙사반 사건 그 전에 이제 온라인 사핀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에만 특허 출원한 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뭐 미국, 유럽에서 출원을 같이 했었어요. 그래서 공통의 사건인데 처리 방법이 좀 살짝 달랐습니다. 어떻게 처리했냐면 뭐 한국이 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제 최신 판례 나오기 전에는 당연히 구성의 혼란성 판단 자체를
판단을 안 했습니다. 판단을 하지 않고 바로 효과 측면으로 넘어갔죠. 효과에서는 이제 뭐 이질적이거나 양적 현전 효과, 이항현 이렇게 있을 때 이질적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진보성이 인정된다라고 이제 결론이 도달을 했고요. 하지만 이제 같은 사건, 같은 특허, 뭐 같은 출원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미국과 유럽에서 어떻게 했냐면 구성의 곤란성을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판단했냐면 이제 개동류 여러분 판례 있죠. 뭐 화합물의 개수 그리고 이제 동기 또는 암시 그리고 유사 구조적 유사성 이걸 가지고 구성의 곤란성을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효과도 그냥 특이한 효과, 일반적 효과 있죠. 특이한 효과 이제 이것보다 이제 완화된 태도로 특이한 효과가 있다고 해서 진보성을 인정하였습니다. 결국 온라인 잡힌 사건에서의 그 특허권자는 진보성이 있다고 해서 특허를 받거나 특허가 살아났습니다. 무효재판이었으면 살아났겠죠. 안 죽었겠죠. 그 결론은 이제 진보성이 있다고 동일하게 이제 돼서 이제 살아나는 건 똑같은데 그 과정이 달랐어요. 이제 미국과 유럽은 똑같은 특허권인데도 불구하고 미국과 유럽은 구성의 곤란성이 있다 판단해서 개동률로 판단했고 효과도 있다고 했는데 우리나라만 구성의 곤란성 판단하지 않고 건너뛰어서 이제 이질적 효과가 있다고 해서 진보성이 있다고 이제 결론 내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온라인 잡힌 사건이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되었을 때 어떻게 푸는 게 좋을 것이냐라고 한다면 왜냐면 내기가 좀 더 좋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당연히 아픽 사반 사건을 공부해가지고 최근 판례대로 공부를 쫙 해서 목차를 잡고 있을 텐데 온라인 잡힌 사건을 내게 되면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걸 판단 안 했기 때문에 이거 쓰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질적이니까 이걸 이렇게 논리 구성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들 거예요. 하지만 이제 내가 공부한 게 그래도 이제 최신 판례인데 안 쓰면 또 이제 억울할 것 같고 이번에도 이제 작년에 시험에 이제 일사부질에서 엄청 옛날인 09년도 때 일사부질 판례 나왔잖아요. 판단 시점. 하지만 전년도에 작년 최신 판례도 있기 때문에 동의사 정의증거 판단 시점 이것도 쓸까 말까 고민 되게 많이 했을 거예요. 저도 많이 했었고요. 근데 이제 이것도 최신 판례 쓸까 말까 써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 판례는 직접적인 판례는 이질적인 효과 판례 답지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 효과가 있는 경우 모든 효과가 2학년일 필요가 없다라는 판례가 있죠. 그 판례 써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할 수 있는데 이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출제를 했고요. 그럼 어떻게 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다면 문제에서 어떤 방향으로 풀어라고 주어진 게 있으면 그 방향대로 가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이런 식으로도 간 사건이 있고 이런 식으로 간 사건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구성의 곤란성을 이제 이런 개동류라는 것을 문제에서 힌트를 주면 그거까지 포섭을 해야 돼요. 하지만 힌트가 안 주어진 경우에는 그럼 없다고 해서 이거를 판단 안 했으니까 나도 판단 안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판례에서는 이제 무조건 구성의 곤란성을 이제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선택 발명에서 여러분이 짜놓은 틀,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틀은 무조건 어느 판례에서든 적용시키면 되고 하지만 논리 구성의 곤란성은 판단을 무조건 하고 다만 이제 곤란성이 뭐 인정되는 경우 있겠지만 인정되지 않는 경우 아니면 불분명한 경우 이 경우에는 이제 2학년 이런 식으로 논리 구성에서 진보성이 인정된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진 틀을 가지고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된다면 무조건 쓰시되 논리 이제 흐름 방향, 뭐 논리 구성 방향에서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판단 안 했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판단 무조건 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준비한 답안 목차는 그대로 쓰시되 논리 구성에서 구성 곤란성이 있는 경우 불분명한 그렇게 나뉘잖아요. 그런 문제에서는 딱 봤을 때 있는 경우다. 좀 아닌 것 같은데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개동류라는 것을 제가 문제에서는 안 주어졌거든요. 그 말은 구성의 곤란성을 판단할 때 판단 무조건 하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고 그럼 불분명하다. 그러면 그 다음에 2학년으로 가서 진보성 인정된다. 이런 식으로 논리 구성을 이제 연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쓸까 말까 고민할 때는 쓰는 게 맞다. 쓰는 게 맞고 문제에서는 이제 원칙과 예외로 본다면 구성의 곤란성이 있는 경우 예외는 뭐 불분명한 경우 했을 때 둘 다 판단을 거친 다음에 이제 효과를 거치고 그 다음에 진보성 결론 도달해야 된다. 이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 판례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선택 발명의 원래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원칙이 엄격한 경우였죠. 뭐 원칙이라기보다는 이제 엄격
왜냐하면 이제 선택 발명 같은 경우에는 발견이기 때문에 구성의 혼란성 이제 인정이 어렵다고 해서 이제 효과를 엄청 엄격하게 봤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외국 뭐 제약회사라든지 우리나라 교수님들도 되게 부당하다라고 많은 비판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예외가 이제 완화로서 지금 이 온라인 사건 여러 효과가 있는 경우 모든 효과가 이제 2학년일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하도 이제 엄격한 태도에 대해서 비판이 많이 가해지다 보니까 예외로서 나온 판례가 이 판례입니다. 그래서 되게 많은 교수님들이 환영을 했어요. 아, 드디어 이제 우리 말빨이 먹혔구나. 그래서 판례 대법원에서도 우리가 이제 계속 이제 완화해야 된다고 주장하니까 이런 판례가 나왔구나라고 해서 되게 많이 환영을 받았던 판례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부족하다라고 해서 결국에 바뀐 게 최근 아펙스한 사건이죠. 이것은 이제 원칙과 예외를 아예 바꿔버린 거죠. 원칙이 이제 완화라기보다는 일반 발명, 원칙이 이제 일반 발명으로 발명처럼 판단해야 된다고 바뀌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기존 이제 선택 발명에 있어서 단계가 두 단계로 보면 되겠습니다. 되게 엄격한 기준이었다가 너무 비판이 많아서 완화 시도한 것으로 첫 번째가 이 판례인 거고, 여러 가 있는 경우 판례인 거고, 그 다음에는 아예 이제 원칙과 예를 아예 바꿔버려가지고 원칙이 이제 일반 발명처럼 이제 구성의 혼란성을 판단해야 되고, 그게 불분명한 경우에는 이제 예외적으로 뭐 이렇게 2학년으로 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판례가 중요하고, 그리고 뭐 해외 사례에서는 지금 우리 최신 판례처럼 계동류로 판단한 사안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판례가 나오기가 좀 더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어려움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연습하면 좋을 것 같아서 출제를 했고, 문제를 한번 읽어보면, 갑 특허 발명은 온라인 잡히는 청구 범위로 하는 발명으로 이는 뭐 약자적 특성이 있다, 그리고 효과가 있다. 이제 비교 대상 발명, 이제 상위 개념에 해당하는 화합물이 일반식 기재되어 있고, 에틸 온란 잡히니 콜레스테롤 증가 부작용 감소 효과가 있다는 점에 관한 기재나 암시가 없다. 원래라면 여기에 이제 화합물이 일반식 기재되어 있고, 또 이제 뭐 이론상 화합물의 개수가 뭐 수만 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이제 실전 A에서 한번 연습을 했었고, 이번에는 그게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편 비교 대상 발명에 구체적으로 게시된 화합물 중 온란 잡힌과 가장 유사한 화학 구조를 가지는 에틸 온란 잡힌과 특허 발명 온란 잡힌을 비교했을 때, 일단 첫 번째 효과는 이제 우수한 효과를 갖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하지만 두 번째 효과 콜레스테롤 증가 부작용 감소라는 이게 이질적 효과이기 때문에 이것은 명세대에 비추어 인정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효과를 가진다고 적혀 있다기보다는 인정된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럼 설문 1번에서 이제 특허권자 갑을 상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무효심판 청구한 경우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설명하시오라고 했을 때, 일단 15점이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5점, 5점, 5점으로 나누면 목차 1, 2, 3, 4 결론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럼 목차는 3개 하시면 되고, 그냥 선택 발명이 진보성인데 목차를 3개나 구성할 게 있을까로 보신다면 당연히 있겠죠. 이제 선택 발명에 대해서 이제 구성의 곤란성을 판단해야 되는지 여부, 그리고 선택 발명의 진보성 하면 효과를 고려할 텐데 그 효과가 명세서에 어느 정도로 기대되는지, 진보성 인정을 위한 효과 이제 기재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갑 특허 발명, 진보성 인정 여부, 이렇게 구성한다면 목차 1, 2, 3, 4 해서 논점을 구성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내용은 이제 뭐 여러분도 많이 들었을 거고 저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바로 답안지를 보면, 일단 선택 발명으로 해서 의 취지, 그 다음에 진보성 판단 기준에서 일반 발명의 진보성 판단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그래서 구성의 곤란성을 판단해야 된다. 왜냐하면 구성의 곤란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판단해야 된다. 하지만 구성의 곤란성이 불분명한 경우, 이 경우에 2학년이라고 이제 쓰시면 되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기존의 판례가 왜 이런 식으로 판례했냐라면 구성의 곤란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이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을 했다라고 이제 판례가 제시하고 있죠. 그 다음에 검토 이제 짧게 치고, 그 다음에 목차 2번에서는 그럼 선택 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하려면 당연히 구성의 곤란성 그리고 효과도 고려할 텐데, 그럼 그 효과가 명세서에 어느 정도로 기재가 되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판례가 이제 제시하고 있는데, 먼저
구성의 권한성이 있는 경우에는 특허 발명이 명세서에 기재되어 통상기술자가 인식하고 출원할 수 있는 효과라고 하면 되고, 불분명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내용 쓰거나 양적으로 현저한 효과가 있으면 정량적 기재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건에서 언급하고 있는 여러 효과가 있는 경우라고 해서 이제 모든 종류 효과가 다 그렇게 할 필요 없고 그중 일부라도 이제 선택 발명 2학년이면 된다라고 이제 판례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 쓰시고 이제 3번에서는 이제 진보성 부정 여부에서 당연히 구성의 곤란성 전부를 이제 판례가 이제 무조건 판단해야 된다. 왜냐? 선택 발명에서도 구성의 곤란성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라고 했기 때문에 목차에서도 그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구성의 곤란성 전부를 판단하시고 이때 이제 동기, 암시, 그리고 이제 화물의 개수, 그리고 이제 가장 유사한 화학 구조 이런 것들을 사안 포섭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사례에서는 문제에서 만약에 주어졌다면 당연히 그러면 이런 계동류 때문에 구성 곤란성이 있습니다라고 결론 내리시면 되는데 문제 사안에서 그렇게 안 주어졌다면 없다라고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없다고 하시면 안 되고 그냥 불분명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그 다음에 불분명하지만 효과를 봤을 때 이 효과를 가지고 구성의 곤란성을 추론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동류로 보니까 구성의 곤란성이 좀 불분명해 보여. 그러면 특이한 효과를 한번 보자 라고 해서 효과가 이렇게 이질적인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추론하는 자료로 사용해서 구성의 곤란성도 있다고 보면 특허 발명은 진보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구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설문 2번은 이제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고,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선택 발명은 쓸 게 엄청 많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판례만 쓴다면 이제 한 15점 분량이 될 거예요. 하지만 사례까지 문제 풀어낸다면 한 20점 분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분량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된다. 출제가 된다면 15점에서 20점으로 나올 텐데 설마 만약에 또 이렇게 더 줄일지 모르겠지만 12점으로 나온다 이러면 검토를 빼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판례 좀 더 줄여야 될 거고 이런 식으로 분량 조절 연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문 2번에는 선택 침해 인정 여부인데 이것은 바로 이제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뭐 교재도 잘 나와 있겠지만 혹시나 해서 이제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제 검토를 좀 풍부하게 적었고요. 선택 침해 인정 여부에는 당연히 뭐 침해 긍정설, 부정설, 효과 내용 구정설, 뭐 또 다른 학설이 있지만 다른 학설까지 쓰긴 좀 빡셀 것 같고 학설 근거로서 보면 일단 선택 발명은 기초 발명의 모든 구성을 가지고 있다. 이용 침해도 어떻게 보면 모든 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용 침해를 긍정하잖아요. 그것처럼 선택 발명은 기초 발명의 모든 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용 관계로 보고 침해가 인정된다는 긍정설. 하지만 선택 발명은 특허를 부여하는 이유가 선행 발명과의 이제 그런 기술적 사상이 다르기 때문에 특허를 부여하기 때문에 아예 다른 발명이다, 별개 발명이다. 그래서 침해가 아니다라는 게 침해 부정설. 3번 동그라미 3번은 원칙은 침해가 맞지만 뭐 양적으로 현저한 효과가 아니라 일체적인 효과가 있다면 일체성이 상실되어서 이용관계가 없어. 그래서 효과 내용이 구별해서 판단을 하지 않은 게 효과 내용 구별설이 있습니다. 엄청 옛날 판례, 과거 대법원 판례에서는 현저한 효과가 있어 등록된 것이므로 이 표현 자체가 진보성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특허 발명과는 다른 발명이라고 판시해가지고 침해가 부정하였는데 좀 약간 이 판례가 타당하다는 교수님이 아무도 안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특허 요건 단계와 이제 보범의 판단 단계는 구별해야 되는 것인데 진보성이 있다고 이제 다른 발명을 해서 침해가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비판이 모든 교수님들 하고 계시고 하지만 뭐 최근 특허법이라고 했지만 최근도 아니죠. 엄청 옛날 판례이긴 한데 이때는 이제 침해를 긍정한 판례가 있다. 이제 검토를 보시면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법원 판시는 이제 잘못되었고 이제 부정설 같은 경우에는 선행 발명이 어떻게 보면 넓은 범위고 상위 개념이고 이제 선택 발명이 이제 하위 개념으로 좀 좁은 범위라고 한다면 원래 기초 발명, 기본 발명을 좀 더 이제 보호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도 이제 그것을 비침해라고 본다면 선행 발명의 권리 범위를 너무 축소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그걸 부당하다는 게 이제 부정설의 비판이 될 수 있고 효과 내용 구별설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사상이라는 그런 개념을 통해서 이제 판단하고 있지만 기술적 사상이라는 내용은 특허법 2조 1호에 나오는데 2조 1호의 규정의 목적이 발명이 될 수 있냐 없냐 즉 이것을 발명 대상으로서 이제 제한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발명을 특허로 주면 특허권이 남발되기 때문에 발명도 이제 제한해야 된다. 어느 정도 기술 수준이 있어야 발명으로서 이제 보호를 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기술 사상을 이제 근거로서 발명을 이제 허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인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하고 있는데 그것은 발명 관점인 거고 우리 지금 침해 여부는 등록된 이후 단계에서 권리 범위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그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구분해야 된다. 그럼 권리범위 판단할 때는 어떻게 판단하죠? 청구범위 해석 기준의 원칙에 따라서, 청구범위 기준의 원칙에 따라서 청구범위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청구범위 기준은 대로 판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2조 1호의 기술 사상을 근거로서 침해 여부를 판단한다는 효과 내용 구별설은 부당하다. 따라서 이제 외적 부가 같은 경우는 이제 이용 침해인데, 이때 이용 침해를 인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럼 내적 부가 한 경우 선택 발명 같은 경우도 선택 침해를 인정한 게 균형상 맞다라고 해서 침해 긍정설이 타당하다라고 저는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사안 해결에서는 특허권 침해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네, 그럼 이렇게 하시면 되고, 문제 3번으로 넘어가면, 일단 문제 3번은 이제 처신 판례인데, 잠깐 사실관계를 먼저 작성을 하자면,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갑은 이제 무와 이제 선행 발명 3인 제품 한 대를 납품 설치하기로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 내용으로는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제품 설치 완료 시를 이제 무가 지정한 장소에 목적물을 설치하고 그 무의 입회하에서 시운전해서 이제 합격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비밀 유지 의무가 있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되고, 그렇게 계약에 따라서 이제 병이 이제 갑의 의뢰에 따라서 선행 발명 3인 제품을 제작했고, 그래서 이제 계약을 이제 했는데, 이제 병이 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병이 제작한 것을 갑에게 납품을 했고, 그럼 갑의 계약에 따라서 이제 무에게 납품을 했는데, 계약에 따라서, 첫 번째 계약에 따라서 납품한다고 무조건 끝나는 게 아니라 검사를 해야 돼요. 이제 시운전을 해서. 그래서 이제 며칠 후에 갑과 병이 이제 무의 입회하에서 선행 발명 3을 시운전했고, 그 모습을 촬영했다. 그래서 사진으로부터 그 구성 요소와 상호 결합 관계를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공연 실시에 대한 논점이 될 수 있고, 위 시운전에는 갑과 병을 비롯해서 무의 허락을 받은 사람들만 참석을 했다. 여기는 계약 내용 2를 준수했다. 갑은 시운전 당시에 무와 협의한 대로 제품 개량을 한 다음 이제 2017년 6월에 최종 완성품을 납품했고, 갑은 이제 이때 특허 발명에 관한 과제와 아이디어를 제공했다. 한편 최종 완성품 발명은 을이 특허 출원해서 이제 이때 을이 등록을 받았죠. 그 다음에 이제 병에 또 이전되었다. 병이 이제 이전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특허 발명이 선행 발명 3에 의하여 신규성이 부정되는지 여부에 대해 설명하시오라고 했을 때,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공연 실시와 관련된 건데, 공연 실시했을 때 두 개로 나눠 본다면 이 실시는 특허법상 실시가 되어야 될 텐데, 여기서 이제 제작은 생산이 되겠죠. 납품은 이제 양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실시 관점에서는 특허법상 실시가 맞지만 공연이 실시인지에서 공연성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용의 지속성 관점에서 보자면,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사진으로부터 그 구성 요소와 상호 결합 관계를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해서 용의 지속성 문제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지만, 다만 이제 비밀 유지 의무가 있는 경우, 이 비밀 유지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공연이 실시할 수 없다가 이제 판례가 되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비밀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답안지에 보시면 이제 검토에 적어져 있겠지만,
비밀 유지된 상태로 이제 양도가 되고 이렇게 거래가 됐다면 그것을 제3자가 그것을 보고 용이하게 그 발명을 실시할 수 없다고 봐줘서 공연 실시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의지리성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인정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여지가 있더라도 비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공연성이 부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왜 그러냐면 계약 내용에 다시 한번 보시면 제품 설치 완료시를 이제 시운전 합격 확인한 시점으로 정했기 때문에 먼저 시운전을 하고 했을 때 바로 이제 오케이 한 게 아니고 좀 더 개선해야 될 것 같아 라고 해서 제품 개량을 했죠. 그 다음에 최종 완성품을 납품을 했잖아요. 그래서 납품은 이제 이때 했지만 이게 아니라 이때 이제 계약이 완료가 되었다. 그러면 계약 완료 시점이 이때인데, 그러면 계약 완료 전인 이때는 계약 계속 이행 중이잖아요. 그럼 이행 중이라는 의미는 아까 말씀드렸지, 계약이 두 가지가 있는데 두 번째 계약 내용이 비밀유지 의무, 즉 계약했던 그 시점부터 최종 완료 시까지 그 기간 중에는 비밀유지 의무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때 하는 행위는 이제 공연 실시라고 볼 수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을은 이 사이에 출원했기 때문에 출원 전에 공연 실시가 없다고 보아서 이때 선행발명상은 공연 실시된 발명으로 보지 않는다가 이 판례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계약 내용까지도 좀 이제 엮어서 나와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계약 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얼마든지 계약 내용은 엄청 많지만 문제와 직결되는 내용이 이제 한 두 가지, 말씀드렸던 이 계약 두 가지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계약 내용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7점이기 때문에 이제 2점, 5점으로 이렇게 한다면 목차 1, 2, 3 결론으로 해서 목차 3개를 구성하시면 되고, 첫 번째 목차는 뭐 2점밖에 안 되니까 이제 신규성 일반론 법리를 쓰시면 되겠죠. 네, 의치지 쓰시고 이제 선행발명 특정을 쓸 텐데, 판례는 이제 공지된 의미도 쓰고 이제 공연 실시 의미도 쓰고, 이제 판례는 두 가지를 쓰고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공지와 공연 실시를 이제 약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성질이 있어요. 이제 뭐 실전 A에서 설명드렸지만 공지가 좀 더 넓은 개념이냐 아니면 별개 개념이냐도 약간 논란도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칼로 물베기 약간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판례도 공연 실시가 문제된다고 하지만 먼저 그 앞에 서서 쓸 때는 공지에 대한 의미도 쓰고 공연 실시 판례도 의미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만약에 출제가 된다면 공지에 대한 의미도 이제 불인상 전 익히였는데 불인상 판례도 쓰시는 걸 이제 추천드리고, 공연 실시 의미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통용 RC 익히였습니다. 통용 RC 이렇게 판례 쓰고, 두 번째 여기가 이제 준원점이 되겠죠. 이때 이제 공연 실시 여부 또는 이제 문제에 주어진 대로 선행발명 사용에서 신규성 부정 여부 이런 식으로 쓰면 되고, 이때 판례가 이제 비밀 유지 의무가 없는 상태 등으로 이제 양도된 경우라고 제한되어 있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쓰시고 검토 쓰시고 사안 쓰시면 이제 설문 1번은 해결이 되겠습니다. 그럼 답지를 보면 이제 뭐 신규성 법리 쓰고 선행발명 특정해서 이제 판례도 공지도 쓰고 공연실도 쓰고 있다. 그럼 여러분들도 이게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나온다고 하면 공지 판례도 이제 쓰는 걸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공연 실시된 발명인지 여부라고 해서 판례, 비밀 유지 약정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양도되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비판견에는 뭐 30조 대상에서 원래라면 옛날 규정에서는 공연 실시된 발명만 30조 대상에서 제외를 한 상태였지만 지금 개정돼서 포함이 되었다. 하지만 이제 비밀적인 판매 행위는 공지 기술일 거라는 일반 대중의 신뢰를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제외하는 게 맞다. 판례 타당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실전 A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판매 행위 그리고 특허법상 실시 규정에 이제 생사양대수청 이렇게만 규정이 되어 있지, 판매 행위 또는 뭐 제작 납품 행위라는 게 특허법상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판매라는 단어 주의하시고 제작 납품 행위가 이제 문제 단어가 나왔다 싶으면 그러면 특허법상 실시가 문제되겠구나 생각하시고, 거기에 또 비밀 유지 의무 약정이 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다면 무조건 이건 공연 실시가 논점이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판명이 같은 경우에는 비밀적인 판명이라고 해서 이건 실전지에서 A에 출제했는데 이제 이건 최신 판례는 아니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좀 유명한 판례였어요. 그래가지고 이건 미국 판례이기 때문에 이제 A에서 출제를 했고 제작 판매 행위, 납품 행위는 이제 B형 이제 오늘 이렇게 출제를 했는데 이제 단어가 이제 생사 양대 수청이 아니라 판매 행위, 제작 납품 행위가 나왔을 경우에는 일단 이제 실시가 이제 주 논점이 될 거고 비밀 유지 의무까지 붙어 있으면 공연 실시가 되냐 안 되냐가 문제 되겠구나. 결론은 공연 실시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비밀 유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비밀 유지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이제 설문 2번에서 이제 갑은 이제 특허권자를 상대로 이제 특허 발명은 이제 진보성 부정된다. 무효심판 청구했다. 기각됐다. 그다음 심취소 제기했다. 이 경우에 갑의 조치를 물었는데 주의해야 될 것은 이제 실제 사안인데 이제 신결 취소 소송 도중에 이제 특허권을 양도했죠. 병 앞으로.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병이 제작을 해서 갑에게 납품했기 때문에 진정한 발명자는 이제 병이 되겠죠. 그럼 병의 진정한 발명자다. 근데 갑은 문제에서 보시면 특허 발명에 관한 과제와 아이디어만 제공을 했다. 그래서 이것도 33조 1항의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15점이기 때문에 5점, 5점, 5점으로 나온다면 목차 1, 2, 3, 4 결론으로 해서 목차는 총 4개로 구성이 되고 첫 번째는 이제 날짜를 이제 따져보시면 2020년 2월 15일에 특허법원에 을을 상대로 소제기를 했지만 그 이후에 이제 2020년 5월 27일에 병 앞으로 이제 특허권 이전 행동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소 계속 중에 특허권이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피고를 이제 을에서 병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소송 인수가 되겠죠. 제가 이것을 그냥 여러분 골탕 먹이려고 이제 이 내용을 쓴 게 아니라 실제 이 판례 사안에서도 소송 인수가 이제 이루어졌기 때문에 출제를 했고 또 이제 보조 청구까지 나와요. 하지만 보조 청구까지는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소송 인수만 출제를 했고 그럼 갑은 첫 번째 조치로는 피고를 이제 정당한 이제 인수인에게 이제 인수인을 이제 소송이 끌어들이기 때문에 소송 인수가 나와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갑이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 즉 소송에서이기 때문에 심리 범위가 되겠죠. 심리 범위 심취소 심리 범위가 이제 모든 무효 사유 뭐라고 할게요. 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갑은 심취소에서 진보성뿐만 아니라 다른 사유도 주장할 수 있는데 어떤 사유를 주장할 수 있냐 보니까 문제에서 특허 발명에 관한 과제와 아이디어를 제공했다고 했기 때문에 갑이 발명자인지 그래서 34종 1항에 관해서 무효 사유가 있는지 갑이 만약에 발명자라고 한다면 병도 발명자니까 공동 발명으로서 출원했어야 되거나 아니면 갑이 발명자로서 단독 출원했어야 되는데 갑이 아니라 지금 병이 특허권자이기 때문에 갑은 자기가 발명자라는 이유로 병이 33조 1항 무효사유가 있다고 또 주장할 수 있는지 봐야 되는데 앞에서 많이 했었죠. 발명자 판단 기준 판례에서는 기창 실기 그리고 이제 과제와 아이디어만 제공한 경우에는 발명자 발명 완성이 후원 위탁만 한 거기 때문에 발명자가 아니다 라고 해서 이제 갑은 발명자가 아니고 병이 발명자이기 때문에 33조 1항 무효사 주장할 수 없다 라고 해서 이렇게 논점 3개를 끄집어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으로는 갑은 일단 을에서 병으로 바꾸는 조치를 취해야 되고 또 다른 조치로 33조 1항 무효사는 주장할 수 없지만 혹시나 다른 무효사가 있다면 그것도 주장해야 된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설문 2번이 마무리가 되고 그럼 설문 3번에서는 이제 갑은 이제 2022년 3월 14일이기 때문에 특허 등록된 이후 단계 이제 병 특허권이 있는 상태에서의 이제 실시 행위가 될 텐데 그렇게 특허권자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무에게 병의 또 다른 특허권인 특허 방법을 구현한 제품 한 대를 납품하기로 하는 설비 구매 계약 2를 체결했고 또 다른 계약을 체결했죠. 그 다음에 갑은 설비 구매 계약에 따라서 제품을 제작 납품하여 무에 입회하에 특허 발명을 시운전하였다. 그 무는 그 제품을 사용했다면 병 특허권 침해한 것인지 설명하시라고 했을 때 일단 실시 태양이 이제 보시면 갑의 시운전 행위 납품 행위 있을 거고 제작 납품 행위겠죠. 그 다음에 무가 이제 제품 사용 이렇게 실시 행위는 3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개로 보시면 되고 문제에서 따라서 이제 8점이기 때문에 4점, 4점으로 나누면 목차 1, 2, 3 결론으로 해서 총 3개가 나오고 논점은 2개만 끄집어내는데 문제에서 보시다시피 주체가 갑과 무기 때문에
각각 갑의 실시행위가 침해인지 그 다음에 무의 실시가 침해인지 이렇게 잡으시면 목차 1, 2 논점 2개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갑과 무의 실시행위를 봐야 되는데 답지를 보면 네, 답지 13쪽에 보시면 직접 침해인지 여부에서 일단 이제 직접 침해 의의를 먼저 쓰고 그다음 실시행위 독립의 원칙 2조 3호 남호 이게 왜 실시행위 독립의 원칙의 근거 규정이 되냐면 2조 3호 남호에서는 사용 또는 청약 행위 이제 뭐라고 해서 각각에 대해서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시행위 독립의 원칙의 규정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갑의 행위가 총 2개이기 때문에 제작 납품 행위와 시운전 행위로 구분한다면 제작 납품 행위는 뭐 생산 양도 행위로 볼 수 있지만 방법 발명의 실시 태양이 아니죠. 그래서 이것은 뭐 해당하지 않겠지만 시운전 행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최신 집업 판례인데 이때 시운전 행위가 이제 납품한 제품을 시운전을 하려면 이제 각 특허 발명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운전 행위가 특허 방법 발명의 사용 행위다라고 이제 판례가 설치를 했고요. 그럼 이제 방법 발명에 있어서 이제 방법의 사용이 이제 원래라면 이게 하나밖에 없어야 되는데 이제 사용 청량이 또 도입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방법 발명 같은 경우에는 사용 차량이 총 2개다라고 했을 때 판례가 지금 이것을 이제 방법의 사용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제 생각에는 뭐 사용 청량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품을 시운전하면서 이제 시운전해서 납품하는 이유 자체가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왜냐면 무의 사용을 청약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로 봐도 무방하다. 하지만 판례에서는 이제 지방법원 판례에서는 이제 방법의 사용으로 봤지만 뭐 이게 대법원 판례도 아니고 이제 지방법원 판례인 점 그리고 집법 판례가 이제 무조건 맞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판례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는 게 안전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리고 법 규정에 사용 청약도 있기 때문에 사용 청약으로도 얼마든지 논리 구성을 해도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렇게 이게 특허법상 발명의 실시에 해당하기 때문에 갑의 행위는 직접침해에 해당한다. 그리고 여기서 또 문제됐던 게 내가 지금 이 납품하는 행위 자체가 시운전 행위지 이걸 가지고 내가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려는 게 뭐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판례에서는 너가 지금 납품하고 이제 시운전하는 행위 자체가 이 계약 내용 이행하는 의무 차원에서 한 거잖아요. 그러면 계약했다는 자체가 돈을 받은 거고 그랬기 때문에 이것은 뭐 개인적 가정적 실시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어버러스 행위가 맞다라고 해서 이제 침해를 인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의 행위가 직접 침해인지 여부에서는 권리 소진이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뭐 제가 실전 A에서도 출제를 했었고 뭐 기출문에서 한번 나온 약간 소논점으로 나온 적이 있었지만 특허권자나 실시권자로부터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해야 권리 소진이 되지만 침해자가 이제 양도한 물건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은 권리 소진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침해가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운전 행위도 이제 어떻게 보면 특허법상 실시 행위 규정이 안 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혼란이 될 수 있지만 법 개정이 아니라 법 해석을 통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 4번으로 넘어가시면 이제 국내 우주 사건인데 이것도 먼저 사실관계를 먼저 그리자면 A 발명이 2020년 3월 14일에 일단 실시했기 때문에 공지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때 이제 A를 추론을 하면서 이제 30조 수정을 했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원래 30조 주장은 1년 내에 해야 되니까 이때가 이제 1년 내라고 하고 하지만 1년이 지난 다음에 2021년 10월 5일에 이때 개량 발명까지 해서 추론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여기에 대해서 국내 우수 55조를 주장을 했고요. 물론 여기도 이제 30조 여기에 대해서 주장을 했는데 아무튼 이런 사실관계에 있어서 발명을 먼저 보면 A 발명은 국내 우주 같은 경우는 이게 먼저 접법을 해야 되겠죠. 유효해야 되기 때문에 유효 판단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보면 2020년 1년 10월 5일이기 때문에 1년 도가 전이죠. 그래서 1년 내에 추론했고 여러 뭐 따져가지고 적법하다 유효하다라고 해서 그럼 발명은 A는 동일한 발명이 서급하기 때문에 A는 판단 시점이 이때고 하지만 A 다시가 동일하지 않다고 봐서 판단 시점은 이날이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발명마다 이제 판단 시점이 달라지게 되고
그러면 이제 신규성에 대해서 판단 시점 따지자면 신규성은 A는 이 기준, 신규성 A 다시는 이 기준으로 봐야 되고, 그럼 A 발명 신규성 판단은 이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이것은 A와 관계에서 동일해가지고 신규성 부정될 수 있지만, 이 발명은 이거의 그 공지날로부터 1년 내에 뭐 발명됐다고 본다면, 출원됐다고 본다기 때문에 그럼 1년 내다 라고 해서 이때는 30조 외에서 공지되지 않은 것으로 보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공지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A는 신규성 위반이 아닙니다. 하지만 A 다시는 판단 시점이 여기이기 때문에 공지날로부터 1년이 도과했잖아요. 그럼 이때는 이것과 이걸 관계해서 이제 공지된 것으로 본다기 때문에 이때는 30조가 규정이 적용이 안 돼가지고 이것은 신규성에 반하게 된다라고 본다면 이것은 특허를 못 받게 되고 특허를 받게 되는데 출원 일체 원칙에 의해서 이 출원 자체가 그러면 등록이 안 되겠죠. 그래서 답은 등록받을 수 없다인데, 그럼 이제 문제를 보자면 이제 10점이기 때문에 5점으로 해서 목차 1, 2, 3 결론으로 해서 목차는 총 3개만 구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당연히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국내 우주 발명 판단 시점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발명 A와 A-가 판단 시점이 언제냐가 제일 중요해서 국내 우주의 이제 뭐 유효와 효과에 대해서 먼저 봐야 됩니다. 그래서 국내 우주에 대해서 판단을 하셔야 되고, 뭐 의치시 쓰셔야 되고, 여건 쓰셔야 되고, 뭐 효과 쓰셔야 되고, 효과에서도 언급할 수 있는 게 이제 부분 우주가 되겠죠. 발명마다 이제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효과 이렇게 쓰시면 되고, 사안에서는 A 발명은 소급한다. 하지만 A 다시 발명은 소급하지 않는다. 이렇게 목차 1번 쓰시고, 그럼 2번 목차에서 이제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이기 때문에 문제 바대로 Y의 특허 등록 가능성, 특허 가부 뭐 이런 식으로 쓴다면 이때는 30조가 문제가 되겠죠. 30조의 적용을 받을 수 있냐 없냐, 즉 30조 그 1년 내이냐 외이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30조 내용을 쓰시면 됩니다. 30조 의치 쓰시고 뭐 요건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특유 발명과의 관계, 특유 발명은 이때는 국내 우주가 되겠죠. 원래 특유 발명 총 4개가 있어요. 이제 국내 우주 발명, 국내 우주 출원, 그리고 조약 우주 출원, 그리고 분할 변경 출원, 그리고 국제 출원,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각각마다 이제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든지 이제 정리를 한번 하셔야 되고, 그럼 4번 사안에서 발명 A는 판단심이 소급되기 때문에 A와의 관계에서 공지된 것이 않는 것으로 본다. 30조 적용되어서, 그래서 A는 이제 신규성 위반이 없지만 A 다시 발명은 1년 도과하기 때문에 공지된 것으로 봐서 공지되었죠. 된 거기 때문에 신규성 반한다. 그래서 출원 일체 원칙에 의해서 특허를 받을 수 없다가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이게 출제가 이제 조약 우주에 대해서 좀 쉽게 낸 적이 있었는데 좀 더 응용을 시켜가지고 이제 출제를 한다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출제를 했고요. 그래서 국내 우주와 이제 30조와의 관계에 대해서 출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설문 2번에서는 갑의 출원이 이제 설정에 등록이 되었다. 어떻게 보면 사고 등록일 수도 있겠죠. 이때 이해관계인 을은 발명 A-가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취지로 무효심판 청구를 했고, 그럼 을이 주장을 했고 이제 갑이 주장을 했는데 각 주장이 타당한지 설명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서 10점이기 때문에 이제 5점으로 나눠서 목차 1, 2, 3 결론에서 총 목차는 3개로 구성이 되고, 원점도 문제에서 친절하게 주어졌죠. 갑 및 을의 주장 타당성이기 때문에 갑 주장 타당 여부, 다음 목차는 을 주장 타당 여부 뭐 이렇게 써도 되고, 반대로 을 먼저 써도 되고 갑 먼저 써도 되고 이렇게 됩니다. 네, 여기서 이제 문제에서 이제 을 먼저 주어졌기 때문에 뭐 여기 을부터 써도 되겠죠. 을부터 쓰고 이제 갑을 쓰고 이렇게 한다면 이제 을의 주장을 먼저 보면 심판 단계에서 진보성 등의 특허를 판단하기 위해서 우선권 주장을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무효 심판 단계에서 우선권 주장의 인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무효 사유는 특허법 규정된 대로 제한 열거적으로 규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무효 심판 단계에서는 당연히 특허법에 규정된 무효 사유만을 판단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근데 우선권 인정 여부는 특허법에 무효 사유로 규정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무효 심판의 심리 범위가 문제가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계속 심결 취소성의 심리 범위에 대해서는 주구장창 공부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기출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약간 좀 뒷북치는 경향이 있는데, 교재에는 계속 내용이 없다가 한번 새로운 내용이 기출이 되면 그 다음에서의 교재에 반영이 돼요. 그것처럼 심결 취소성의 심리 범위도 옛날에 기출이 되었기 때문에 교재에 반영이 되어서 지금 주구장창 우리가 연습 많이 해서
이제 심계치통의 심리 범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익숙한데 무효 심판의 심리 범위에서는 우리들이 공부를 안 했기도 했고 교재도 없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아마 이제 생소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판례가 있기 때문에 한번 나오게 된다면 이제 아마 교재에 반영이 되어서 많이 익숙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효 심판 심리 범위에 대해서 일단 문제점으로서 이제 우선권 주장 인정 여부가 규정이 안 되어 있다. 이제 무효 사유로서. 하지만 그것도 이제 무효 심판 판단할 수 있느냐 해서 판례가 이제 인정할 수 있다. 이제 뭐 검토 이제 답지에 적혀 있는데 보시면 되고 이제 사안에서는 이제 그래서 이제 을 주장은 타당하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시면 되고 을 타당하다. 그다음 갑 주장에서 먼저 보시면 갑 주장에서는 이제 무효 심판에서 을이 한 우선권 불인정 주장에 대하여 실질적 반론을 했고 갑은 우선권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하여 특허청이나 심판원으로부터 어떠한 의견 제출 기회나 보전 기회도 부여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걸 보시고 이제 떠오르신 판례가 있을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좀 중요하지만 조금 옛날 판례 아마 기억나실 텐데 우선권 인정 여부는 거절 이유의 일부를 구성한다는 표현 아마 판례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제 그것을 내면 뭐 너무 좀 뭐 기초 GS에서 낼 법한 판례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누구나 아는 중요하지만 누구나 아는 판례여가지고 그것을 좀 더 이제 한 단계 나아간 판례이기 때문에 일단 그 판례에 대해서 이제 특허법원에서 언급한 게 있는데 답지를 보시면 이제 18쪽에 있죠. 18쪽에 보시면 그 판례에 타당하다. 불인정은 거절 이유 일부가 구성한다는 그 판례에 타당하다. 만약에 이제 우선권 주장 불인정 취지 및 이유가 포함된 거절 이유를 통지하지 않은 채 우선권 주장의 불인정으로 인하여 생긴 거절 이유를 들어서 거절 주장하는 것은 위법하다. 그것은 맞지만 지금 이 사안에서는 특허 등록이 맞춰졌잖아. 거절 결정된 게 아니라 특허 등록이 된 이후 단계에서 무효 심판 절차에서 우선권 인정 여부가 다투어진 경우에도 62조 거절 이유 통지해야 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해서 한 번 더 이제 앞서 나간 이제 판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판례에 대해서 보시면 거절 이유 통지 또는 이제 거절 결정 이제 거절 결정된 경우에는 이제 이 판례에 따라서 이제 거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위법하다고 이제 결론이 나겠죠. 이제 거절 결정된 경우에는 하지만 지금 사안처럼 이제 특허 등록된 경우 특허 등록 경우에는 위법하지 않다라고 이제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반대니까 여러분 이제 주의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무효 심판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거절이유 통지가 아니라 뭐 의견 제출 기회가 되어 있는데 사안에서도 지금 보시면 실질적인 반론할 기회를 주어졌다. 이제 반론을 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거절 이유 통지를 왜 안 했냐? 너는 거절 결정 받은 게 아니라 특허 등록 받았잖아. 그러니까 거절 이유 통지 안 했어도 위법하지 않아. 그러면 무효 심판 단계에서 의견 제출 통지를 안 했냐 하면 실질적인 반론 기회를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도 위법하지 않아라고 해서 보전기회도 보호받지 못하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이제 타당하지 않다라고 결론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1회가 끝났는데 아마 문제가 좀 문제 자체는 좀 쉬울 수 있어도 논점 자체가 좀 많이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돌아가셔서 이제 복습을 하실 때 공부를 하신다면 이제 혹시나 만약에 불이 타러 나오게 된다면 네, 잘 보실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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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수고하셨고 이제 내일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